이자 부담 커져서 2030 연끌족이 아파트 매도 급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신문이 기사가 옛날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좀 약간 진부해졌나 봅니다. 유튜브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튜브 썸네일 제목 같이 기사 제목을 뽑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경쟁 상대가 생겼으니까. 자, 이자 부담이 커져서 아파트 매도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사는 제목하고 좀 달라요. 이자 부담이 커져서 2030 연끌족의 아파트 매도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측이네요.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2030 연끌족이 2020년 하반기나 2021년에 아파트를 많이 샀는데 왜 집이 자꾸 오르니까 정부는 안 오른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집을 샀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돈은 내 주머니에 없어요. 은행에 있었고 은행에 있고 은행에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 이거지. 집을 샀는데 이자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변동금리로 사신 분들은 많이 쫄리겠죠. 안 쫄리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너 연끌했냐? 2021년에는 연끌해서 집 샀어? 얼마 올랐어? 2억 올랐어? 와,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2022년에는 너 연끌했지? 지금 내렸지? 이자 올랐지? 우와,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2021년에 샀는데 올해 팔 수가 없어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팔도 못하고 오르는 이자를 보면서 연끌족들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일단 한번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5년 만에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15년 만에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러면서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얘기 나오겠죠. 사실상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게 이제 연말까지는 금리가 또 오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2030 세대 연끌족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왜? 연끌했는데 대출했다는 이야기고 이자 내고 있는데 이자가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죠. 2030 세대의 연끌족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읽어보시죠. 자세히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이니까 8월 26일에 1.5%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기준금리가 5차례 오른 것이다. 2달 연속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개월 내에 또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크게 오르고 거래 절벽 속에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뒤늦게 주택을 마련한 연끌족의 매물 출회가 갈수록 과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막상 이걸 열어보니까 갈수록 급증이라는 단어가 되게 길어집니다. 갈수록 과속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망이라는 게 있다. 전망인데 그쪽으로 힘이 기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급증하진 않았고 급증할 수가 없지. 작년에 샀는데 올해 어떻게 파나 양도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중저가 단지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연끌족의 주택 매도가 늘고 있다. 연끌족의 주택 매도가 늘고 있다. 외곽 지역이라 그러면 노도강, 금간구 이렇게 되겠네요. 그쪽에 이제 그쪽에 저렴한 주택이 많았으니까 집은 오르는데 내 집 마련은 해야 되겠고 2021년의 분위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싼 곳에 집을 찾다가 보니까 노도강, 금강구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 하락세가 그 하락폭이 커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합 건물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 30대, 20대 비중은 13.31%를 기록한 뒤 14.66%, 14.19%, 14.28%, 16.04%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합 건물 매도한 30대 이하가 16%라는 거죠. 16%. 근데 집합 건물을 매수한 30대 비중은
더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1월에서 7월 30대 이하 서울 집합 건물 매수자 비율은 35%에서 38%였다. 그럼 35%에서 38%가 샀는데 매도하는 비중은 16%다. 그러네요. 예, 그렇답니다. 16%다. 예, 사는 비중이 훨씬 높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어쨌든 매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35%에서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비율이라면 비율. 매도 비중, 파는 사람 비중 증가했다. 증가하면서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사는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상승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2030 젊은 연끌족의 매출 추례가 아니고 오타네. 매물 추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지 확정적인 사실로 이야기하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동금리가 6%에 재짐했다. 6%에 재짐했다. 나는 궁금해. 이거를 지금도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고정금리로 사면 되는 거고, 지난 연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금리로 샀으면 어떨까? 고정금리라는 거는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5%에 빌렸으니까 이자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5%에 고정이 되겠구나. 내 소득이 얼마니까 내가 5%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다. 그게 스스로 DSR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고정금리니까 한 달에 나가는 게 200이다. 내 소득이 500이니까 내 스스로 DSR 40%에 맞춰가지고 연끌을 해서 집을 사겠다. 이런 계획을 해놓으시면 금리가 올라가도 부담이 없죠. 고정금리라는 거는 금리 인상의 부담을 은행이 책임지는 거고,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위험을 본인이 지는 거죠. 은행에서 고정금리 이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은행에서 미래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고정금리 이율이 더 낮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래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은 고정금리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봐서 은행들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한번 고정금리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DSR을 계산해서 집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코픽스 기준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코픽스 기준으로만 주담대 금리를 책정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코픽스가 아니고 다른 기준들도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잠깐 내려간 적이 있죠. 이 신문에서 코픽스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그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실제로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되게 금리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정부가 마치 우리 서민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문들도 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집값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늘어난다고 막 논리도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는 건가 싶네요. 하기사 이해는 합니다. 본인들의 일에 충실해야 되니까, 본인들의 이익 구조에 충실해야 되니까. 클릭이 많으면 이익이 늘어나는 게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사도 좀 이렇게 써야죠. 한숨 이런 식으로 써야죠.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경제신문. 집값 떨어지지만 이자는 뛰었다. 중산층 살 수 있는 집은 2.8%뿐이다.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은 2.8%뿐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볼까요? 2015년 대비 17분의 1 수준이다. 주택 구입 2분기 주택 구입 지수가 2015년 대비 17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17분의 1 될 수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중산층이 대출받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는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여건이 가장 좋았던 7년 전 대비 1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7분의 1 한번 봅시다. 2015년에 그 구입 가능한 집값은 4억 91만 원이었는데, 그때 아파트 수가 56만 1000세대였는데 지금 2022년에는 3만 9천 세대로
17분의 1로 축소됐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보면은 서울의 KB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KBHOI라는 게 작년 같은 기간 3.9%에 비해 소폭으로 2.8%로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죠.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 소득 대비로 해서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보시면 제목 보실까요? 집값이 떨어졌다지만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은 더 적으니까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주택을 사는 사람도 없는데 파는 사람들은 많고 금리는 올라가고 심리는 죽고 1월, 7월 주택 매매량 작년보다 46% 하락.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에 46% 하락했다. 2021년 기억하십니까? 2021년은 최근 십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반토막이 나는 건 맞죠. 가장 좋을 때 대비해서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지금 거래가 반토막이 된 이유는 뭘까? 시장이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집을 사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막상 사러 오신 분들도 간만 보고 집만 계속 보신다고 합니다. 집 매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이거 안 사면 지금 안 사면 내일은 바로 나갑니다, 사장님. 이런 분위기여서 그 집도 안 보고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 만에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지금 보시면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은 34만 9천 건이었는데 올해 34만 9천 건인데 작년에는 64만 8천 건이었다. 그래서 많이 감소했다. 집이 내리는데 팔리지도 않는다. 사실 집이 좀 내려도 거래가 잘 돼야지 우리가 주거가 이등이 되는데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기들이 이제 커가지고 학교를 들어간다든가 하면 이사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사를 가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내리든 오르든 거래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돼야지 이사를 가고 주거 이동이 보장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울 주택 매매 거래 4,858건. 7개월 동안 4,858건. 전년 대비 반토막. 똑같네요. 서울도 거래가 많이 줄었다. 정점. 이럴 때가 있었.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호였는데 지금 미분양도 많이 늘어가지고 3.1만 호다. 정점일 때 16만 6천 호였는데 지금 3만 천호라고 난리군요. 우리가 이제 미분양은 필요악 같은 존재인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6만 5천 호 정도는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깔렸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6만 5천 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이건 뭐 적정 미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평균 대비 보면은 아직도 반도 안 됐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또 심해. 수도권은 미분양이 또 생각보다 작아.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데 미분양 숫자는 아주 또 적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양극화가 심하다 미분양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겠죠. 그래서 거래절벽 속에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1,284가구.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할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좋은 거는 지난주에 기저 효과가 있을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확 떨어졌을 때 비교해가지고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했다고 표현할 때는 가장 적을 때를 기준으로 급증했다고 표현하면 좋고 신문 기사가 클릭하기가 좋아요. 클릭 유도하기가 좋아. 평균적으로 전국에는 6만 5천 호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지금 3만 호 수준이다. 그런데 전월 대비 보면 12.1%가 증가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분양 절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추세나 흐름이 중요한 건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냐,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다시 빠지는 분위기냐,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냐, 뭐 이런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09가구에서 7월 달에 4,520가구로 7개월 사이에 3배 불어났다. 이러니까 엄청 많이 불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 3만 가구 중에 3만 가구 정도 중에 5천 가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 미분양의 수도권 비율이 6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5, 6에 30, 6분의 1, 7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국 미분양 가구 수 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미분양 가구 수의 비중이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가 안 돼요. 근데 전국의 인구 중에 2,600만 명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이 인구 대비 미분양이 아주 적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분양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힘든 데가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 가면 또 미분양이 많단 말이야. 대구를 빼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도권의 미분양이 절대 수치가 전국 대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보시면 7개월 사이에 3배로 불었다 이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죠. 가계부채 얘기할 때도 그래요. 가계부채 얘기할 때도 증가율이 7%다, 8%다. 막 그 한 달 사이에 몇 조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가계대출이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2천조 정도 되고 그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2천조 정도 된다. 2천조나 돼?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나 된다. 1,000조나 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00조 왔다 갔다 하는데 1,000조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국의 아파트, 그 도생, 뭐 오피스텔 다 빼고 주택 다 빼고 아파트만 시가총액이 지금 7천조, 8천조 됩니다. 그럼 7천조, 8천조 되는 거에서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 7분의 1인데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 말하는 단독 다가구도 있고 오피도 있고 예,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대출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총량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딱 포인트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논지의 포인트만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요런 거에 현혹이 되기가 쉽죠. 예, 기사들이 자극적이니까 현혹이 되기 쉬운데 예, 통계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보면은 더 기사들이 재밌고 신문사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건설사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사는지 각자의 주장을 주장할 때 자기들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들은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재밌죠. 예, 그런 게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집은 오를 때도 있고 여러분 내릴 때도 있어요. 항상 오르지만도 않고 항상 내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항상 내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본인의 그릇이 중요한 거고 본인의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참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역호화. 예, 배우고 또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예. 중요한 거는 서울, 경기, 인천의 미분양은 인구수 대비로 하면은 매우 적은 수준이고 전국의 미분양이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크게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된다면 어디가 먼저 오를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해야 되나.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은 실수요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수를 여럿이 하는 것보다는 실거주 위주의 접근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는데 평범한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